의외로 외로워병에 걸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외로워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위로받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요. 사람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싶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귀고 싶고 또 이제 나아가면 결혼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많이 들지요. 또는 연애와 결혼이 아니더라도 친구에게 막 집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 외로움은 나의 공허한 마음을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마음의 병이 되는 것이 외로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독력을 키워야 돼요. 고독력이 뭐냐면 고독을 즐기는 힘입니다. 우리가 외로움과 고독력 한번 생각해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혼자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 외로움은 혼자여서 괴롭고 계속 타인을 통해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나 이럴 때 사람을 만나면 더 상처받고 더 실망할 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상대도 지쳐요. 너는 항상 받기만 하려고 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 상대가 먼저 떠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외로운 마음은 결코 타인으로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걸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나의 경험을 되새겨 보실게요. 외로워서 연애에서 성공한 적 혹시 있으세요? 성공했다면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외로움이 깊을수록 우리가 연애하면 어떤 기대감을 갖게 되냐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외로움을 다 채우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 이 사람이 내가 듣고 싶은 말 다 해주면 좋겠어. 나를 기분 좋게 해주면 좋겠어. 이런 상대에 대한 아주 기대가 커져요. 그런데 상대도 그 모든 것을 채워주려면 지친답니다. 그리고 상대 또한 만약에 외로운 상황에 있다면 너도 나한테 채워줘 라고 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더 사랑해줘, 더 위로해줘, 서로가 더 많이 싸우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너무 외로울 때 연애하면요, 의심도 많아집니다. 외로울 때는 불안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 옆에 없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상대를 괴롭히게도 돼요. 누구 만났어? 누구 만나는데? 그 사람 꼭 만나야 돼? 나보다 그 사람이랑 더 연락 자주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괴롭힘을 우리가 또 할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 카카오톡 그 사람이 일하느라 못 볼 수도 있고 고장났을 수도 있어요. 제 내담자 중에는 갑자기 출장을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출장지가 핸드폰을 두고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7시간 동안 핸드폰 없이 갑자기 간 출장지에서 일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7시간 동안 나의 불안도가 높은 외로워병에 걸려있는 내 여자친구가 부재중 전화 35통, 그리고 문자는 70통 가까이 와 있더래요. 카카오톡. 그리고 어디야? 왜 연락이 안 돼? 연락 줘부터 시작해서 혼자 온갖 화를 다 내다가 마지막 문자는 헤어져로 끝나 있더래요. 사랑하지 않아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무 혼자인 것 같아요. 너무 외로워요. 나라는 존재 혼자로서는 불안해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연인을 통해서 그 마음을 채우고 싶어요. 그 마음이 강하면 연인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레짐작하게 되고요. 넘겨짚게 되고요. 독심술 발휘하게 되고요. 텔레파시를 강요하게 되고요. 그 덕분에 우리는 멀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연애든 결혼이든 상대에게 덕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연애할 때 가장 큰 기준이 나보다 저 사람이 경제적으로도 더 좋으면 좋겠어? 성격도 더 좋으면 좋겠어? 인품도 훨씬 훌륭하면 좋겠어? 나보다 모든 게 더 좋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상대에게 덕 보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 사람에 대한 불만이 생겨요. 그리고 이 사람이 부족해 보이고 미워 보이기 시작하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연애를 할 때 모든 상황에서, 특히 심리적 상황에서 대등해야 합니다. 서로가 대등한 힘으로 등을 맞대고 이렇게 앉으면요, 너무나 편하게 쉴 수 있어요. 대등한 힘이어야 돼요. 그런데 한쪽으로 기울면 어때요? 이 사람은 편할지 몰라도 이 밑에 깔린 사람은 깔려 죽어요. 그리고 도망치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등한 힘으로 어때요? 서로의 등을 맞대고 앉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생각이 쉬울 겁니다.
그래서요, 이 외로움이 너무 심하고 컨트롤 못 하시는 분들 보면 끊임없이 연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 다 채우고 싶었는데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너 이렇게 연락 늦게 하고 나 잘 안 챙기는 거 보니까 넌 날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정하고 미리 가방 싸고 헤어지는 거죠. 또는 환승연애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이 사람한테 난 옆에 누가 없으면 불안해.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이 나에게 충분히 안 줘. 이럴 때 아직 관계도 정리 안 됐는데 나에게 좀 더 잘해주고 관심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양다리 하다가 이 사람에 대한 불만이 좀 커질 때 또 갈아타는 이런 환승연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요, 이 사람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의 큰 외로움이, 타인을 통해 마음을 채우고 싶은 나의 욕망이, 그리고 나의 불안이 나의 사랑을 계속 흙탕물에 빠뜨리게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분들이 상담실에 와서 말을 해요. 저는 왜 늘 나쁜 남자만 만날까요? 저는 왜 늘 나쁜 여자만 만날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내 마음이 변한 겁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변했느냐, 다 받고 싶고 저 사람으로 인해 채우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마음이 저 여자 나쁜 여자, 이 남자 나쁜 남자, 나는 여자 복이 없어, 나는 남자 복이 없어, 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못 만나 라고 잘못 해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여러분, 연애 여러 번 해보신 분이라면 내가 이 외로워병 때문에 우리 관계를 망치지 않았나, 그리고 늘 같은 이유 때문에 헤어지지 않았나 한번 점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상담 현장에서 되게 많이 만나는데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났는데도 연애를 오래 지속을 못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끝난다든가 진짜 길어도 1년 이상 못 간다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과거의 마음의 상처가 많은 분들이 좀 있으세요. 특히 우리가 만 18세 이전까지 양육자로 인해서 형성된 마음의 신념들, 내가 살아가는데 평생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내 양육자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건강한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못했던 경우에는 끊임없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사랑을 의심해요. 그리고 불안해요. 떠나갈까봐, 버림받을까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양육자에게 변함없는,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아빠는 너를 믿는단다, 이런 사랑과 지지를 못 받아보고 어렸을 때 늘 사랑에 굶주려 있고 칭찬에 굶주려 있고 인정받기를 갈구하고 또 엄마 아빠와 떨어져서 살았던 경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이혼하시면서 양육자 한 명과 아주 멀어졌거나, 이런 경우에는 늘 가슴에 큰 구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 뒤에도 배우자나 연인이 아무리 사랑을 주어도 불안해요. 왜 불안하냐면 이 사랑이 식을까봐, 그리고 이 사람이 떠나갈까봐 불안해요. 그러면 또 사랑이 식었을 때는 더 불안하고 화가 나서 못 견뎌요. 거봐, 이 사람도 변했잖아, 이 사랑도 식었잖아, 역시 나는 부모 복도 없고 남자 복, 여자 복도 없구나, 비합리적인 사고가 막 내 안에서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건 내면아이 치료에서도 다루는 건데요, 내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그런 따뜻한 애착관계 형성하지 못해서 내 마음에 사람에 대한 불안, 관계에 대한 불안, 또 버려질까 두려운 마음, 이런 마음이 나에게 아직 남아있다면 내 안에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면 아이를 좀 달래주어야 해요. 나는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나의 양육자는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부모 인생은 부모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이에요. 그리고 어릴 때 부모님께 사랑 못 받았다고 내가 연인과 배우자에게도 사랑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과거는 끝났어요. 나에게 보상해줘야죠. 이제는 아름다운 사랑하면서. 그러려면 나의 상처가 무엇인지, 나의 트라우마가 무엇인지 깊숙이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나를 치유하는 데 시간을 좀 쓰셔야 돼요. 책을 읽으면서 내 마음을 돌아봐도 좋고, 심리 상담을 통해서 내면 아이 치유를 좀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외로울 때,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너무 도움을 받고 싶을 때, 불안할 때, 무기력할 때, 이때는
타인으로 나를 채울 수 없다를 꼭 기억하세요. 연애와 결혼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때는 뭐 해야 돼요? 고동력을 키워야 합니다.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나의 우울을 보살피고 무기력을 보살피고,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공부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시간과 돈을 쓰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 외로울 때마다 어떤 경험을 하려고 하냐면 연애라는 경험, 결혼이라는 경험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외롭고 힘들 때는 그 경험은 할 때가 아니에요. 어떤 경험을 해야 되나? 나를 키울 수 있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힘을 충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취미생활이라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운동하는 것, 그 경험에 돈을 쓰고 시간을 쓰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배우는 것, 우리가 뭔가를 배우잖아요. 그럼 내가 성장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거기에 나의 시간과 돈을 쓰십시오. 돈이 꼭 들어가야 되나요? 네, 들어가야 됩니다. 저 운동하는 거 진짜 싫어해요. 그런데 제가 6개월을 끊어놓고 나니 돈이 아까워서라도 억지로 가게 돼요. 우리는 나의 물질과 시간을 쓰는 곳에 마음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사는데 돈을 쓰라. 자, 뭐 하는데 쓰라고요? 뭔가를 배우는데, 그리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돈과 시간을 써야 합니다. 그런 경험을 해야 될 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람에 집착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도 그래요. 저는 저를 위해 쓰는 돈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외모에 쓰는 돈도, 그리고 맛있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는 것도 너무너무 많이 아꼈어요. 근데 왜 이러지? 라고 어느 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 아는 마음이 저에게 또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저도 과거에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그 가난하던 시절에 생겼던 가난에 대한 공포가 지금은 가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아껴야 돼. 너를 위해 쓰는 건 다 아까운 거야. 너의 행복을 위해서 돈 쓰는 거 넌 그럴 자격이 없어. 막 이렇게 제 안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되어서 자꾸 울릴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나 혼자서도 정말 즐겁게 잘 놀아요. 잘 살고 있어요. 고동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나에게 투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한 일, 내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나의 외모를 꾸미는 일, 내 마음을 꾸미는 일, 내가 더 좋은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의 시간과 돈을 또 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정말 먹고 싶은 게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먹여주자. 누구와 함께 하지 않아도 돼요. 나 혼자서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먹여주면서 정말 맛있었지. 맛있게 먹었어? 내가 사줬다? 내가 나에게 말해보는 거예요. 이거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정말 입고 싶은 옷, 내가 좋아하는 헤어스타일, 거기에 돈을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뭐냐면요, 내가 자는 이불 진짜 중요해요. 아무도 안 보잖아요. 하지만 아무도 안 보는 것에 있어서 내가 나를 귀하게 대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덮는 이불, 색깔도 예쁘지만 정말 좋은 품질의 면 제품이야. 벽앤릿, 여러분 며칠에 한 번 빠세요? 3일에 한 번 교체하면 피부에도 더 좋대요. 나는 누가 보지 않아도 3일에 한 번 내 벽앤릿 깨끗한 걸로 가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집에서 입는 옷, 요즘 옷 얼마나 싼 것들 중에도 편하고 예쁜 거 많아요. 그래서 아무도 안 보는 공간에서도 나를 귀하게, 나를 예쁘고 멋있게 이렇게 가꾸는데 시간과 돈도 한번 써보는 겁니다. 이게 정말 재밌게 고동력 키우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한 연애, 건강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정말 혼자서도 잘 놀고 자존감도 잘 키워놓았고, 그리고 나에 대한 자기 확신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타인의 감정에도 별로 흔들리지 않고 내가 이미 저축해 놓은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나의 연인이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얼마든지 가서 일으켜주고 업고 나올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나? 그리고 대등하게 정서를 주고받고 나도 사랑 주고 위로 주고 그도 나에게 사랑 주고 위로 주고 대등하게 주고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 내가 좀 더 많이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아직 연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내가 지나치게 섭섭하고 상처받는다면 지금 또 연애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의 사랑을 나는 자꾸 오해하게 될 거예요.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서로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관계, 진짜 좋은 관계예요.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기가 뺏기고, 만나고 헤어져서 오면 왠지 기분 나쁘고 내 자존감을 짓밟는 말들이 은근히 대화 속에 많았던 것 같고, 다음에 만날 걸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관계. 그런데도 우리가 평생 만나고 있는 20, 30년 된 친구도 있단 말이죠. 좋은 사람 가까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이 되는 관계, 끊어내고 멀어지는 것도 정말 중요한 우리가 관계의 마음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좀 멀어지세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소시오패스입니다. 사이코패스보다 소시오패스가 사실은 더 위험합니다. 인구 25명 중에 1명꼴로 소시오패스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소시오패스는 우리 일상 속에 무척 평범해 보이는 얼굴로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25명 중에 1명이라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실에 1명은 반드시 있었을 거고요. 이 사람들의 특징을 알면 내가 감정적으로 착취당하고 그 사람에게 조정당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이득 볼 게 있다면 아주 사교적으로 다가와요. 굉장히 친절해 보입니다. 얼핏 보면 정말 괜찮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여요. 굉장히 공감 능력도 뛰어나 보이고요. 친절하고요. 아주 환심을 잘 삽니다.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에 대해서 과하게 칭찬해주면서 다가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거예요. 소시오패스는 매우 친절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친절이 진심의 친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시오패스는요, 나한테 어떤 이득을 얻을 게 있을 때만 친절하게 접근합니다. 내가 소시오패스에게 당한 경험이 있다면 너무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아주 부족한 사람이라면 접근조차 하지 않아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보기에 나는 뭔가 착취할 게 있는, 뺏어먹을 게 있는, 똑똑하고 질투나고 시기심이 느껴지는 플러스의 요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시오패스는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인지 대표적인 것 6가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베푸는 사람 같지만 알고 보면 매우 계산적이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타인을 교묘하게, 능숙하게 이용한다는 겁니다. 얻을 게 있을 때는 아주 친한 척해요. 그리고 온갖 아부를 다해요. 그런데 내가 얻을 게 더 이상 없어지잖아요? 그럼 귀찮아해요. 관계를 끊어요. 냉정하게 돌아섭니다. 두 번째, 상대를요, 반드시 이겨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무조건 이겨야 돼요. 어떤 싸움에서건 지는 걸 싫어합니다. 만약 타인과의 감정 싸움에서 내가 좀 손해입었어, 내가 좀 밀렸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복수합니다. 세 번째예요. 약속을 되게 잘 어깁니다. 나에게 이익이 더 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약속이 있는데도 더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다. 그러면 죄송해요. 제가 선약이 있어서 조율 절대로 안 합니다. 그 사람 당연히 먼저 만나기 위해서 내 약속을 캔슬해요. 어떻게 이렇게 당일의 약속을 어길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 하나도 안 미안한 거예요. 너 나한테 줄 이득이 10%밖에 안 되는데 나에게 줄 이득이 50%나 되는 사람이 나타났어. 당연히 난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온갖 이유를 다 들어요. 그러나 진심의 사과를 하거나 미안해하거나 이렇지는 않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넷째, 굉장히 카리스마 있어 보입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 아주 리더십 있어 보여요. 그런데 알고 보면 과대포장, 속빈 강정인 경우도 많다는 거죠. 실제로 실력이 아주 뛰어나기보다 뛰어난 것처럼 과대평가, 스스로 허풍 떠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교도소에서 13년째 교화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 있어서 보면 죄명이 거의 비슷해요. 사기죄로 들어온 사람들. 그것도 남에게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고도 양심적 가책을 못 느끼고 자기 출소 날짜만 기다리고 그 안에서도 사기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사람들이 또 당해요. 교도관들도 당해요. 왜냐면 언변이 너무 뛰어나고 자기
자기가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과대포장을 잘하기 때문에 순진한 사람들이 너무 잘 속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도요, 시간이 좀 지나면 들통이 납니다. 너도 당한 적 있어? 나도. 2명, 3명, 4명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저 사람 우리한테 굉장히 허세 부렸던 것 같아. 거짓말이었어. 허풍이었어. 이런 것들이 들통이 나잖아요. 5째, 동정심에 호소합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결백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자 나도 얼마나 피해 입었는지, 나도 얼마나 상처 입었는지를 강조하면서 동정심에 호소합니다. 정말 순해서 자기 의견 잘 말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기도 해요. 그 다음 마지막이네요. 스스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어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볼 때는 허풍과 허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내가 대단하고 능력자고 내가 제일 잘났어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병적인 자기애적 인격 장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상대를 모함해서라도 내가 옳다, 내가 제일 잘났어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 누가 부정적 평가를 하거나 의심의 눈빛으로 바라보거나 이러면 못 견뎌요. 반드시 복수해요. 네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를 했어? 오케이, 기대해. 반드시 나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한 사람은 처벌의 대상이 된다. 소시오패스에게 잘 당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굉장히 마음이 약해요. 그리고 굉장히 순진해요. 그리고 사람을 좀 의심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를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해요. 죄책감을 느끼고, 누군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면 너무 고마워서 나도 저 사람에게 순하게 대응하면서 내가 감정적으로 응해줘야 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요.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소시오패스들에게 질질 끌려다닙니다. 그리고 이용당하면서도 내가 이용당한다는 걸 잘 몰라요.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이건 겁니다. 내 마음 근육을 키우려면 먼저 지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몰랐던 지식을 배우고 그걸 나의 지혜로 만들어야 내 마음 근육이 되는 겁니다. 이건 사람을 못 믿는 불신의 마음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소시오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과는 일단 정서적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정말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나 스스로 내가 소시오패스인 것 같아, 내가 문제인 것 같아 라고 자각하는 사람만 치료에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소시오패스들은 자기가 소시오패스라고 생각지 않아요. 진짜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진짜 내가 좋은 사람, 나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치료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직장 동료라면 스마트하게 일만 같이 하자. 그리고 감정적 교류, 친구하고 이런 거 하지 말자. 업무 외의 시간에 개인적인 대화 이런 것도 하지 말자. 만날 때마다 감정적으로 상처받고 만신창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좋은 사람들까지 만나고 싶지 않은 대인관계 공포증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소시오패스를 우리가 어쩌다 만나더라도 25명 중에 1명을 오늘 운 나빠서 만났을 뿐이야. 나머지 24명은 좋은 사람이야. 그 24명에게 우리는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착취할 게 없는 사람에겐 다가오지 않는다 그랬죠? 소시오패스가 나한테 다가온 걸 보니까 나 그래도 좀 능력 있네. 그래, 내가 이번엔 당했지만 다음에는 내가 당하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둘째, 감정에 반응하지 말고 무표정으로 바라보세요. 소시오패스는 상대의 감정을 이용합니다. 웃으면서 친절하게 다가오면서 그 사람도 이걸 너무 좋아한다고 생각되면 훅 더 가까이 가서 착취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기뻐하건 나에게 친절을 베풀건 또는 막 억울하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건 말건 무표정으로 감정 교류를 안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동정심 유발하는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 진짜 착한 여러분들일수록 거기에 한번 다시 무너져요. 막 죄책감 느끼면서 미안해, 내가 오해해서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오히려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피해자 코스프레에 한번 속아지잖아요. 그럼 그때
그때부터 호구됩니다. 아, 이거 통하는구나. 얘한테 무조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정하기 때문에 2번, 3번, 4번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저 사람 이제 변하겠지. 다시 한번 기회 줘야지. 이건 나에게 또 고통을 다시 가지고 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하나만 제가 더 알려드릴게요. 이 사람은요, 끊임없이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끊임없이 험담할 거예요. 진짜 나쁜 건 저 사람이야. 제3의 피해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때 침묵하고 무시해야 됩니다. 팔랑귀가 되어서 거기에 넘어가면 한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소시오패스가 윗사람이라면 여기에 맞장구 안 치고 가만히 있으려면 또 좀 그렇잖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라니까, 맞다니까. 그 사람 진짜 나쁜 놈이라니까. 넌 당한 적 없어? 계속 이렇게 추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 저는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제가 앞으로 잘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완전히 외면하지는 말되 그 사람의 느낌에 대해서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표현은 친절하되 이거 내용상으로 보면요, 냉정하게 내가 판단할게. 그러니까 너무 강요하지 마를 아주 친절하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얘 좀 어렵네. 얘는 나한테 잘 안 빨려드네. 라고 생각해서 2번, 3번 도전은 안 하게 됩니다. 질투와 시기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 지인들 중에 질투와 시기심이 너무 많은, 그리고 그 질투와 시기심을 나에게도 발동하는 사람 떠오릅니까? 여러분 사실 그 사람들 되게 불쌍한 거예요. 시기와 질투심이 정말 높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 자존감이 정말 낮아요. 이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 나는 못난 사람, 나는 할 수 없는 사람, 비합리적인 자기 신념이 되게 높을 수 있어요. 상대를 보면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하고 있어.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됐어. 그러니까 너무나 질투가 나고 시기심이 폭발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거에 대해서 그 가치를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가치를 너무나 격하하고 있고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나도 해야지, 우리 친하게 지내자, 나 너 가까이로 갈게, 너 어떻게 그거 했나 알려줘, 이런 긍정의 마음이 발동하는 게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마음을 발동해서 나의 자존감도 죽이고 그 사람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사람은 나를 끌어내리려고 해요. 시기와 질투심으로. 왜냐면 내가 잘난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끌어내리면서 잠시라도 내가 좀 더 나아진 듯한 그런 느낌에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게 보인다면 은근히 그걸 깔아내리기 위해서 너무나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가 다 빨리는 거죠. 그리고 왠지 기분이 나빠져요. 나의 능력에 대해서 진심의 축하나 진심의 응원은 하지 않아요. 나를 자꾸 디스하는 거니까 속상해하지 말고요. 저 사람도 빨리 잘 되면 좋겠다 빌어주고 당분간 거리 좀 멀리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뇌의 전두엽에서 행복 호르몬, 이 세로토닌이 잘 나와야 행복하고 감정 조율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일도 잘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 세로토닌이 진짜 잘 나올 때가 있어요. 감사할 때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내 발바닥에 붙어 있는 거래요. 내가 밟고 서 있기 때문에 안 보인대요. 우리의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수시로 곳곳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나는 그러려고 노력하고 매사에 감사하는 재능을 가졌는데 늘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 당연한 감사도 불평불만으로 덮어버려요. 모든 일에서 불행을 발견하고 모든 일에서 꼬투리 잡을 걸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긍정 에너지를 완전히 전염시킬 자신이 없다면, 오히려 안 좋은 에너지에 자꾸 영향을 받는다면 좀 멀어지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긍정 에너지를 회복하면 좋겠다 빌어주세요. 제가 직장인 상담하다 보면 동료가 직장 상사에게 너무 아부하고 아첨해요. 꼴 보기 싫어 죽겠어요.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괴로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괴로운 이유가 뭔지 나에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아부하고 아첨하는 거에 상사가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서 나보다 더 인정받을까봐 불안한 마음 때문이잖아요.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돌이켜 보셔도 돼요. 진심으로 내가 좋아서 잘하는 사람, 진심으로 나를 인정해서 칭찬하는 사람, 우리가 알아요, 내 마음이. 그런데 자기가 얻을 이득을 계산하고 나한테 전략적으로 잘하는 사람, 나의 상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당연히 걸러낼 줄 압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뭔가 결과를 내는 사람을 우리 상사는 더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요. 그런데 스트레스 받을 시간에 말 없이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상사는 반드시
반드시 알아봅니다. 그런데 이 아첨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좀 멀어지세요. 빨리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타인에게 아부하고 아첨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과 진심의 관계 사실 맺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대응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 일만 묵묵히 하자. 자기 얘기만 주구장창 하는 사람들 있죠. 사실 공감 능력 진짜 없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정말 대화를 잘하고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대화에서 자기 말은 30% 그리고 듣는데 70%를 쓴다라고 심리학은 말합니다. 내 친구라면, 그리고 나와 대등한 관계의 동료라면 우리가 그 말을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상사라면 어때요? 회식 자리에서도 90%를 자기의 영웅담만 펼쳐놓는 직장 상사들 있잖아요. 그거 폭력이거든요. 음식 먹으면서도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 높아지죠. 근데 너무 괴롭다면 이 방법도 한번 써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100% 자기 얘기만 하진 않아요. 90% 자기 얘기를 하더라도 10%는 남의 얘기를 잘 듣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를 잘 포착해야 됩니다. 그 순간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팀장님 제 얘기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팀장님이랑 대화할 때는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한번 말해 보십시오. 자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건 인정받고 싶은 욕망 때문이거든요. 근데 오늘 뭐 때문에 인정받았어요? 경청가라는 인정을 받았어요. 내가 잘 경청해줘서 되게 대화하고 싶대요. 그러면 나를 만났을 때는 어때요? 그 말 또 듣고 싶어서 엄청나게 경청하는 척 들어주는 리액션이라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할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포기하세요. 그 사람 구제불능인 겁니다. 예의 없고 고집스러운 사람, 이 사람이 나의 노력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고집이 센 건 타고난 기질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변할 확률은 없다. 상대는 변화시킬 수 없지만 변화시킬 수 있는 거 딱 하나죠. 내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예의 없고 고집스러운 사람, 연인이나 뭐 배우자감으로는 당연히 아니죠. 친구라고요. 예의 없고 고집스러운 사람하고 왜 내가 정서적 교류를 합니까? 그런데 참 어려운 경우가 직장 상사일 경우이지요. 우리 월급의 70%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면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습니다. 30%는 뭐냐면요, 내 능력에 대한 대가래요. 그런데 직장 생활은 어때요? 수많은 사람이 협력해서 회사를 키우기 위해 일하는 거잖아요. 70%가 인간관계에 대한 보상이라고 합니다. 나랑 맞는 사람도 있지만 안 맞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예의 없고 고집스러운 사람도 있고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소문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회사 안에 별의별 사람 다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회사가 그 사람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이 회사에 필요한 뭔가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면은 좀 차치하고서라도 내 월급에 이미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마인드 컨트롤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친구고 지인이라면 아유 멀어지세요. 뭐하러 우리가 계속 만납니까? 좋은 사람들과 관계할 시간도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 적습니다. 어떤 사람 사귀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은 사람, 그리고 헤어지고 나면 다시 보고 싶은 사람,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 서로 성장하는 데 도움되는 대화를 나눴어. 이런 느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면 좋겠죠. 이런 사람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면 이런 사람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만나면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떠오르세요? 나에게 이런 좋은 에너지를 주고 있는 사람, 나 또한 그 사람에게 좋은 에너지 주고 있나 또 체크해 보세요. 그 사람들과 내가 어떤 일을 함께 하고 싶은지 한번 목록을 작성해 보세요. 대화의 주제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정말 자주 만나고 싶을 거예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떤 사람과 가까워져야 될지, 나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금방 느낌이 오실 겁니다. 죽음의 수용소라고 불리지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그 수많은 유태인들 중에서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과, 그리고 매우 건강해 보였는데 정말 작은 병에 걸려도 금방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차이가 뭘까? 빅터 플랭클 박사가 연구해 본 결과, 내가 이 수용소에서 나간 다음에 이러한 삶을 살리라 라는 미래에 대한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고 또 자살에 대한 충동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다 과거에 매몰돼 있어요. 나의 마음과 생각이 과거의 늪에 빠져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가 불행했으니까 오늘도 불행하고 미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과거는 이미 끝났고 희망을 미래에 두고 미래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자기의 미래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오늘의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 강했다는 거죠. 우울을 예방할 수 있고 또 나에게 닥친 우울과 무기력을 치료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생각법입니다. 저도 23살에 너무 힘들다. 내가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외롭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거라면 오늘 정말 끝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약을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혼자 옥탑방, 지하방 살면서 힘들게 대학을 졸업한 케이스인데요.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지만 내가 이 객지에, 서울이라는 객지에 혼자 살아간다는 외로움이 너무나 컸어요. 그런데 저는 제 감정을 남에게 잘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완벽주의도 높아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라는 말을 하면 저 사람도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다 힘들 텐데 내가 힘든 말을 어떻게 하나. 이런 굉장히 내향적인 저의 성격 안에 갇혀만 있었어요. 그러던 나중에 저희 아버지가 또 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23살 대학교 4학년 가난한 여학생의 입장에서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는 당장 앞으로 살아갈 생활비도 없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다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정말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울증의 함정이 이거예요. 생각이 고장납니다. 생각이 고장나서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작동을 해요. 그리고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자꾸 과거를 향하게 해요. 너 과거에 힘들었잖아. 오늘도 힘들잖아. 미래는 더 힘들 거야. 여기서 그만 끝내자라고 내 내면의 목소리가 자꾸 들려오게 되는 거죠. 그때는 수면제를 사기가 쉽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모아놓았던 수면제 그리고 어디서 주워들은 소리가 있어서 소주를 못 먹는데 사다가 소주를 한 잔 먹었어요.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그때는 핸드폰이 없고 그 삐삐가 있던 시절이었는데 제가 눈을 떠서 삐삐를 보니까 한 3일 정도 시간이 지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일 정도 깊이 자고 일어난 거죠. 속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까 제가 제 자취방에서 눈을 떴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환한 햇살이 제 얼굴에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때 너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제 입에서 나왔던 소리가 뭐였냐면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였어요. 눈을 뜬 것이. 다른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다시 눈을 떴다는 게 너무 다행인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은 죽고 싶은 게 아니구나. 너무 힘들어서 이 너무 고통스러운 현실을 끝내고 싶은 것이었구나. 저 또한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삐삐에 연락이 온 게 있나 없나 봤어요. 그랬더니 3일 동안 연락 온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때 마음에 좀 오기가 생겼어요. 와, 내가 이렇게 죽어도 한 일주일 동안 발견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나 그럼 살아야겠다. 내가 죽어야 할 이유가 뭐였지 생각해 보니까 고통을 끝내고 싶다. 너무 힘들어. 이 하나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트를 펼치고 그렇다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혹시 없을까? 한번 써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 뜨거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의외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정말 힘든 날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제가 썼던 리스트를 옮겨 놓았어요. 자, 저는 10개의 질문에 답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한번 제가 읊어볼게요. 1번, 나는 왜 죽고 싶은가? 2번, 죽어야만 하는 이유는? 3번, 죽어야만 해결될 일인가? 제가 1, 2번은 자신 있게 썼어요. 현재가 너무 고통스럽다. 근데 3번, 죽어야만 해결되는가? 에서 제가 아차 했어요. 이거 죽어야만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 사실 주변에 help me please를 좀 외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기 싫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누구에게도 help me please를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죽어야만 해결되는 일은 아니었구나. 내가 이 자존심을 조금만
내려놓자. 그리고 나 너무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한번 외쳐보자.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4번, 내가 죽는다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 제가 우울증이 심해지면 생각이 고장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자살에 성공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를 처음으로 상상해 보았어요. 정말 너무나 슬프게 우는 우리 엄마의 모습, 그리고 내가 얘를 좀 도와줄 수 있었는데 얘는 왜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는 상미가 이 정도로 처절하게 힘들다는 걸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 제 친구들과 제 가족들과 제 지인들이 너무나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괴로워하는 영상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잘 느끼지 못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겪을 고통, 그 사람들이 겪을 죄책감에 대해서 저는 생각지 못했더라고요. 자, 그 다음 5번이에요. 지금 바로 실행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사실 안 죽을 만큼만 먹었던 것 같아요. 약은 더 많이 있었는데 적당히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저에게 최면을 걸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누군가에게 발견되길 기대하는 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 너무 괴로워서 끝내고 싶지만 죽는 건 두려워서 적당히 먹었던 제 마음은 혹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깨어나자마자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폭풍 같은 눈물과 함께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실제로 죽음을 시도했던 사람들과 상담을 해봐도 진짜 죽고 싶었던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예가 있어요. 간호사 한 명이 업무 스트레스도 너무 심하고 우울증이 심해져서 자기 스스로 농약을 자기 혈관에 직접 주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너무너무 힘들고 외롭고 괴로운 날 충동적으로 행동에 옮긴다는 거예요. 생각이 고장난 상태에서. 그래서 그날 너무 힘드니까 스스로 자기 혈관에 농약을 주사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간호사는 한 달 동안 서서히 죽어갔어요. 그러면서 계속 의사들을 잡고 울었대요.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건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어요. 서서히 한 달 동안 몸이 굳어가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죠. 그때 이 간호사는요, 계속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살고 싶어요. 후회돼요.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요. 사실 많은 자살 시도자들이 저에게 상담을 와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다. 기적처럼 살아났다.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살 시도를 한 사람들이 응급실에 실려가서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도 살려주세요. 충동적이었어요.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여기서 다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주변 사람들에게 SOS를 청하셔야 합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자살을 시도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집단 상담을 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제가 어떤 질문을 하냐면요, 여전히 힘든데 왜 자살 시도를 또 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아니, 이렇게 힘든데 우리 한 번 시도해봤었잖아요. 근데 왜 두 번, 세 번 시도를 또 안 하십니까? 이렇게 힘든데 그냥 끝내지. 뭐가 두려워요? 라고 묻거든요. 죽지 못하는 이유를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유가 되게 많아요. 제가 아까 말했던 우리 부모님이 너무 괴로워하실 것 같아서요. 제 친구들이 죄책감에 시달릴 것 같아서요. 그리고 1년, 2년 좀 더 살아보면 그래도 좀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어서요. 이런 이유들을 막 대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내가 죽으려고 하니까 좀 마음에 거리 껴지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또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인 거예요. 또 나에게 물어보세요. 6번. 내가 죽으면 좋아할 사람은 누구일까? 저는 이거 저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죽으면 좋아할 사람 누구일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럼 이거 안 죽어야 될 이유죠. 7번. 내가 죽으면 슬퍼할 사람은 누구일까? 폭풍 같은 눈물이 났어요. 제 가족들과 친구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별로 친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제가 옥탑방에서 혼자 쓸쓸하게 죽고 3, 4일 후에 발견되었다라는 걸 알면 너무 많이 슬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 외로워병에 걸려서 깨닫지 못했지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처음으로 저에게 몰려왔습니다. 8번. 자살에 성공한다면 나는 만족할까? 저 세상에서 눈 떴을 때 나는 만족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만족했다면 눈 뜨자마자
합니다. 아, 왜 내가 다시 깨어났을까? 제가 원통해하고 다시 약 찾아 먹었겠죠. 근데 아니더라니까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살고 싶은 욕구가 정말 훨씬 강합니다. 현재 나의 우울증이 나의 생각을 마비시켜서 우리가 충동적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살 시도했다가 깨어난 사람들이 나 다시 죽여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극소수예요. 정말 극소수고, 깨어난 거 정말 다행이야, 저 살고 싶어요, 저 좀 상담해 주세요,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9번,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 이거 리스트를 써보셔야 돼요. 저는 공책을 펴놓고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 내가 앞으로 계속 산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써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제 안에 저도 모르게 생겨버린 비합리적인 신념이 제 발목을 잡고 너 못할 거야, 그걸 네가 어떻게 해, 그냥 포기해, 도전하지 마, 이렇게 저를 괴롭혔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리스트 써보세요. 의외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되게 많습니다. 10번, 지금 내 마음을 이해하고 들어줄 사람은 누구인가? 저는 누구에게 뭐 부탁하는 거 너무 힘들어서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오만한 마음이라는 거 알게 되었어요. 나는 지금 아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심각한 우울증이 오면 두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양팔이 다 부러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죽음으로만 해결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쵸? 또 잘못된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울 때 신에게 기도하라, 신앙심으로 이겨내라, 이런 조언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옳지 않아요. 치료받으면서 신에게 간곡한 요청도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뇌에 신경물질에 이상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전두엽에서 세로토닌이 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약 먹고 치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활치료가 바로 상담치료예요. 그리고 내가 상담 돈 받고 받는 거 힘들어, 그리고 난 상담 가도 내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 이런 분들 계세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운동하셔야 합니다. 햇빛 받으면서 기어서라도 나가세요. 저는 그때부터 운동화 신고 기어서 밖을 나갔어요. 옥탑방에 살고 있는 게 저에겐 어쩌면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그리고 죽음을 시도했다라는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도 저의 체험을 많이 썼는데요. 제일 첫 번째 했던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신발을 겨우 발에 끼워 놓고 기어서 옥상으로 나갔어요. 햇볕에 누워있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햇볕이 정말 우울증의 명약입니다. 햇볕을 받아야 우리 전두엽에 있는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돼요. 그래야 감정도 조율되고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거든요. 내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일어나 앉아요. 그 다음 일어서요. 그리고 살살 그 옥상이라도 걸어요. 그러다가 계단을 내려갔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갔죠. 여러분, 그렇게 저는 기어나가서 햇빛 받고 앉고 걷고 계단을 걸어 내려가는, 정말 다시 아기가 된 기분으로 걸음마부터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살아야겠다, 내 마음은 내가 살릴 수 있구나 라는 체험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떤 분의 댓글을 보게 됐어요. 자살하는 법 검색을 했더니 제 강의가 딱 뜨면서 오늘의 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겠죠. 그랬더니 저랑 똑같은 체험을 한 사람이 나 다시 살아났어, 같이 살아보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한번 따라해 보겠다고, 저도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댓글에 써 있더라고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누구에게도 말할 데가 없고 너무 괴롭다면 지금 댓글에 쓰세요. 제가 읽고 거기에 답글 달아드릴게요. 여러분, 한 사람 손만 잡아도 살아날 수 있어요. 우울에 잘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비합리적인 사고가 신념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건 우리의 좀 아픔이기도 해요. 내가 클 때 나를 키웠던 양육자가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낸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 부모님 중에 아이가 뭐 좀 하려 그러면 아이고 네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 야 엉뚱한 일에 도전하지 말고 그냥 학교 공부나 열심히 해, 하던 거나 해, 이런 식으로 막 아이들의 성장 욕구를 짓밟는 부모들이 있어요. 부모님들의 그런 부정적인 말이 아이들 마음속에는요, 비합리적인 신념이 되어요. 그래서 늘 내가 뭔가를 도전하고 싶을 때, 성장 욕구가 발동할 때
내 내면에서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환청으로. 아유,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돈도 없는데, 나는 흙수저인데, 나는 능력 없는데, 무슨 타인이 나를 인정해 주겠어. 성장 욕구가 발현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이 성장 욕구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가 쉬워요.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죠. 이불 속으로 들어가죠. 실패의 경험을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면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비합리적인 신념은 미래의 문을 못 열게 해요. 도전을 못하게 하죠. 여러분, 문을 열고 도전한 사람이 실패도 합니다. 실패를 해본 사람은 실패에서 엄청난 노하우를 얻어요. 그러면 훨씬 더 빠른 성공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부모님의 그 부정적인 말이 나의 목소리가 되어서 그 환청이 성장 욕구를 다 꺾어 놓는 거예요. 여기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결심했다가 에휴 내가 뭘 이걸 해 포기하는 사람들은 우울증과 너무 친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고가 우울증을 만들어 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하고 나의 신념을 자꾸 거절해 보세요. 아니야, 내가 박상민 쌤 강의 들었는데 하고 싶다는 건 할 수 있기 때문이래. 되고 싶다는 건 될 수 있기 때문이래.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말들을 거절하기 시작해 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거절하고 도전해 보잖아요. 그럼 습관이 됩니다.